예,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 코너만큼은 원종훈 기분입니다. 원래 이 시간대에 워낙 좋은 전략을 짜 주셨던 분이었는데요.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의 장용혁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꼭 제 프로그램에서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예. 제가 왔습니다. 예, 이 시간대로.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네. 오늘은 좀 어떤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거서부터 한번 보죠. 요즘 미증시에서 물가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물가 얘기서부터 간단히 좀 얘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1.7% 중반 뭐 들쑥날쑥하다가 요즘 이제 1.6% 중반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내성은 뭐 상당 부분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1.6%대는 뭐 버틸 수 있다라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물가입니다. 향후 물가가 어느 정도 자극받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거는 연준이 준 시그널보다 조금 더 먼저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좀 시장 입장에서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물가 얘기서부터 한번 해보죠. 일단 다음 주에 CPI가 발표되니까 미국에서 CPI가 발표되니까 뭐 이목이 집중돼 있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나올 거냐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여기 보시면 일단 한동안은 위로 올라붙을 것 같아요. 이건 뭐 한국투자증권 예측치긴 합니다만 한동안은 한 5월 정도 갔을 때는 이게 진짜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커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물가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뭐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이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평균 물가 목표제거든요. 그래서 2% 이상 이 인플레가 만들어져도 당장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이제 어느 정도 2% 이상 넘어가는 물가를 뭐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다 충분히 많이 줬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롬 파월이 마사지를 할 만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이면으로 들어가서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올라갈 거야? 이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가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물가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CPI 항목 중에서 제일 영향 큰 게 뭘까요? 제일 영향 큰 거. 예. 유가하고 에너지하고 음식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CPI하고 코어 CPI하고 구분을 하면 코어 CPI는 CPI에서 뭐가 빠진 거예요? 에너지가하고 음식료가 빠진 값을 따로 CPI를 계산하는 게 코어 CPI잖아요. 네. 그만큼 이 CPI 구성 항목 중에서 영향력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 에너지가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2020년도 문 열어서 2020년도 내내 움직였던 게 물가가 기준이 뭘로 잡혀요? 전월비 얼마, 전년 동월비 얼마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4월까지는 주구장창 내렸어요. 뭐 에너지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고 나서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붙었죠. 그러면 지금 전년 동기 대비로 읽었을 때 4, 5월이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는 제일 낮았고 이번에는 제일 높아 있는 구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YOY 값으로 읽은 이 물가 부담이 4, 5월에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럼 뒤로 가면 갈수록 전년도에도 이 정도 채워졌었고 전년주에도 이 정도 채워졌었고 지금 위치가 이만큼이면 어느 정도 4, 5월에 이 부담 가졌던 것보다는 낮아질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에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피크아웃 되는 시점이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나오기 전까지 제롬 파월 의장의 마사지가 계속 시장에서는 필요하겠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기 한번 보시면 최근에 에너지가도 멈췄고요. 뭐 농산물 가격도 멈췄고 뭐 금속 가격도 상당 부분 이제 더 이상 피크를 만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이 제한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 연준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건 이건 단기적인 우려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연준에 맞서지 말라고 하잖아요. 연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괜히 이제 고민을 늘어놓고 걱정을 늘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연준이 주는 시그널에 대해서 시장에 녹여서 해석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그림도 재밌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스몰캡의 상대 강도, 그러니까 대형주 대비해서 스몰캡이 더 튀냐 마냐, 뭐 여기에 대한 정도를 보여주는 거죠. 먼저 미국이고요. 미국은 뭐 피크 아웃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뭐하지만 어느 정도 뭐 고개를 숙였죠. 네, 뭐 이건 뭐 눈으로 보이는 그림이니까요. 근데 반대로 신흥국들의 최근 스몰캡 강도를 보면 튀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투자 환경이 좋은 쪽으로 돈이 밀고 들어가기 마련이죠. 미국의 스몰캡이 상대적으로 비싸졌다라고 한다면 다음 돈이 흘러갈 곳은 어디일까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신흥국 쪽에 이 뭐 스몰캡 이런 쪽도 확산 기조를 갖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새 코스닥이 1000피잖아요. 네. 이 부분으로 봐도 그렇고 뭐 외국인들이 최근에 여기서 보시면 4월 8일까지 누적이기는 합니다만 외국인이 4월 들어서 3월 말 정도서부터 수급이 확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에 산 종목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사는 거야 뭐 당연한 거고요. 네. 뭐 시총 비중 뭐 인덱스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반도체를 봤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뭐 완벽하게 쏠려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고요. 그 밑으로 뭐 카카오는 지금 분할 때문에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아, SK텔레콤, 뭐 현대차, DADNC 현대건설 웬 DADNC가 뭐예요? 옛날 대림산업. 예.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다뤘었거든요. 우리 커머디티 가격 올라가고 나면 뭐 유가 강세 띄고 있을 때 산유국 쪽에 플랜트 뭐 강세를 갖고 있는 DADNC나 GS건설 쳐다봅시다. 이 얘기들 우리 많이 했었던 얘기예요. 스토리에 딱 맞춰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갔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불리하게 봤으면 외국인 수급이 돌지도 않았을 거고 외국인 수급 돌았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강도로 봤을 때는 쉽게 부러질 시장도 아니라는 점과 이 부분도 한번 보죠. 20년도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이 주식을 한번 보시면 661조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개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큰 손이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손이거든요. 그래서 16년, 17년도 이때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얼마나 개인 투자자가 커졌는지를 알 수 있고 무려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입니다. 더 재밌는 점은 젊은 층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대에서 증가율을 봤을 때 피크를 찍고 있거든요. 네. 소위 젊은 돈들이 이제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젊은 돈들이 시장에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그 예전처럼 뭐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 내가 주식은 하지 말랬지, 뭐 이런 식의 드라마 대사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니까 하루 아침에 개인 수급이 무너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조삼모사식의 대응이기는 한데 연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이제 한 900조 가까이 되죠. 네. 네, 한 900조 가까이 됩니다. 이 900조 되는 돈들 중에 대한민국 포션을 지금 16.8%를 갖고 있어요. 사실 얘기하면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연금이면은 글로벌 큰손인데 3대 큰손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글로벌 큰손인데 이 막대한 자금을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정말 미미한 대한민국 증시의 16.8%를 쏜다? 사실 이거 줄여가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나오는 얘기가 니들은 어디 연기금이냐, 왜 대한민국 연기금이 대한민국 주식을 팔아먹고 있냐, 뭐 이런 동학개미 운동에 뭐 재를 뿌리는 거냐, 이런 이제 뭐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양보해 준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이전에는 16.8%에 더해서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 허용 오차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주고 있던 걸 플러스 마이너스 3%로 줬어요. 그러면 16.8%에다 얼른 이제 플러스 3%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은 뭐 19.8%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럼 오케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길게 봤을 때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줄여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투명한 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사실 이거 결정이
잘된 결정, 이건 너무나 뭐 해피한 결정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네. 언젠가는 분명히 줄여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 내는 숫자보다 이제 받아가야 되는 숫자와 돈들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부실화될 거를 어느 정도 예견한다라고 하면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쪽인데 이거를 편을 들어서 그냥 뭐 3% 올려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버렸다는 게 조금 아쉬운 대목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당장 입장에서 쳐다본다라고 하면 기계적인 매도는 덜 나오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주식이 21% 그러니까 그렇게 기계적으로 막 무지막지하게 팔아댔겠죠. 그럼 이제 19.8%까지 오케이 사인을 준다라고 하면 더 이상 공격적으로 막 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좀 더 도움을 주긴 하겠죠. 그래서 코스닥이 괜히 천피를 간 게 아닐 테니까 거래소 시장이 어느 정도 뭐 이제 저점 테스트는 충분히 마친 것 같고 예. 상방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는 시점이 시작된 점이라고 뭐 보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뭐 우려보다는 조금의 기대감을 더 높여서 끌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참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기 회복 기대감도 있었고 돈도 많이 풀렸고 여기에다가 이제 유가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물가가 이제 치솟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걱정을 해줬지만 연준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좀 믿어라라는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고 신흥시장으로 또 돈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따졌고 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로 인해서 뭐 드라마틱하게 매수를 하지는 않을지언정 매도세가 조금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수급적인 측면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장 전반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포인트들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이슈는 좀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이제 종목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오늘 힘줘서 얘기할 종목은 SK입니다. 먼저 첫 페이지 하나 보시죠. 왜 SK를 얘기를 했느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하고 박터지게 싸웠어요. 왜 니들이 우리 애들 빼가가지고 카피하기 시작했잖아. 이거 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피곤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소송 매기고 뭐 ITC 가가지고 뭐 박터지게 싸우고 그러다 SK 이노베이션 지니까 뭐라 그랬어요? 조지아 주지사가 뭐 이거 조지아 공장 짓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 지면은 이거 우리한테 투자 들 들어오니까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그럼 우리 기업들의 운명이 바이든 대통령 손에 달려 있는 참 웃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웃긴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SK하고 LG하고 합의를 했어요. 합의 금액도 되게 재밌어요. 2조 원에 합의했어요. 왜 2조 원이냐? SK 이노베이션은 야 1조 원 줄게. 그냥 우리 이걸로 합의하자. LG 그 에너지 솔루션은 야 3조 원 내놔라고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서 이제 딱 합의점을 찾은 게 2조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 싸우자. 2조 원이면 됐고 앞으로 뭐 10년간 뭐 또 뭐 소송 제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 열심히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LG가 좋을까요? SK가 좋을까요? 일단 SK가 카피한 거는 다 온 세상에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럼 2조 원에 막은 거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조지아 공장에 본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이제 뭐 수출 금지 조치나 이런 부분들 다 이제 날아갔기 때문에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SK가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포인트 SK를 한번 잡아보시고 두 번째 포인트는 요즘 SKT 인적 분할 얘기가 날이면 날마다 나와요. 네. 금주에 발표한대요. 근데 우리는 이 인적 분할 얘기를 몇 년 전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저만 하더라도 방송에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뭐예요?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은 이제까지는 지주사가 밑에 얼마만 보유하면 됐어요? 20%만 보유하면 상관없었는데 이걸 얼마로 올리래요? 30%로 올리래요. 그러면은 뭐 피곤해지잖아요. 돈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SK 입장에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돈 잘 벌어요. 이제 돈 잘 벌기 시작했어요. 그럼 향후에 이제 배당이라는 거를 이제 때려요. 그럼 배당 때리면 결국 누구한테 들어가요? 지금 구조는 SKT한테 들어가죠. SKT가 그러면은 또 뭐 그 이익을 더해가지고 배당을 막 때려요. 그러면은 그 이익은 또 누구한테 올라가요? SK한테 올라가죠. 그럼 SK 하이닉스 이익이 SK에 올라갈 때까지 배당세 몇 번 맞은 거예요? 배당세 2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이제까지는 손자 회사가 M&A 하려 그러면 밑에 지분 얼마 사야 돼요? 100% 다 사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 M&A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잡겠다. 결국 SK텔레콤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하고 SK 하이닉스랑 뭐 브로드밴드랑 뭐 11번가랑 뭐 이런 쪽들 원스토어나 이런 부분들 다 밑으로 달아서 투자회사한테 붙이고 그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투자회사 어떤 케이스가 될까요? 결국 이거하고 합치겠죠. 예, 그래야 향후에 하이닉스가 SK 밑에 달려있는 자회사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언젠가 나올 얘기였어요. 금년 중에는 무조건 마무리해야 될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그럼 뭐가 좋을 거야? 라고 본다라고 하면 SK가 중장기적으로 또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겠죠. 그래서 여기서 SK 포인트를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마찬가지 얘기로 요 얘기도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죠. 마찬가지로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은 일감 몰아주기 이 규제 대상이 이제까지는 총수일가가 몇 % 들고 있으면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그 이상으로 들고 있으면 대상으로 봤어요. 30%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얼마로 바뀌어요? 20%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참 우픈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장도 안 열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막 소문이 블라블라 돌더니 모비스는 급등을 튀고 글로비스는 막 빠져요. 나중에 이유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유가 뭐래요? 글로비스를 10% 지분을 낮춰야 되니까 블럭딜이 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 들으면서 모비스는 튀고 글로비스는 빠지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시장에서 그냥 나 이거 10% 줄여야 되니까 그냥 뭐 블럭딜로 처리해 버릴게.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의선 회장님이죠. 이제 예. 정의선 회장님 손에 들고 있는 지렛대는 딱 두 가지입니다. 글로비스하고 또 한 손은 현대 엔지니어링이에요. 현대 엔지니어링 현재 비상장사죠. 여기가 상장에 들어가면서 돈을 만드는 이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거고 한 손에는 글로비스라는 무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글로비스 지분은 정의선 회장이 23.29%고 이제 정몽구 회장님이 명예회장님이 6.7%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나가더라도 명예회장님 쪽에서 움직이는 게 맞고 이 정의선 회장님 손에 들고 있는 거는 향후에 스왑 카드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게 맞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올해 무조건 나와야 될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주목받은 건 지난주 목요일에도 봤었던 것처럼 결국은 현대모비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올해 내에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찍을 수 있는 게 SK 이슈하고 현대모비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 포커스를 맞춰서 포트폴리오 짜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SK그룹이든 현대차그룹이든 종목별로 워낙 개별 이슈들이 많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배구조 개편 이슈들은 얘기를 많이 안 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꼭 숙제를 풀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저희 다시 한번 좀 환기를 시키면서 앞으로의 흐름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시장 전략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닥 1000P가 그냥 오지 않거든요.